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국민의힘 대표 선출 전당대회 결과가 드디어 내일 발표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주제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최종 투표율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그 기록적인 투표율 두 분이 이제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 중진 중에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그래서 투표율이 과거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50%에 육박하는데 홍준표, 황교안 이런 분들이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될 때 투표율이 한 25%. 거의 뭐 2배로 치솟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좀 50대 이상 고연령층 당원들이 한번 좀 엎어보자. 우리 준석이 한번 화끈하게 밀어주자. 이런 바람이 확실히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동시에 이제 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당협위원장들의 이른바 오다라고 하죠. 이제 조직 가동이 또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지금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율 높은 게 꼭 어느 한쪽에 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국민의힘에서 좀 당직을 오래 했던 분 얘기는 근데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하고 일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냥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는 거는 엎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례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그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데 아무튼 투표율 높은 것 자체가 어느 한쪽에 확실히 뭐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병묵 의원님. 저는 뭐 좀 생각이 다른데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과거에 그 대표 경선 때 뭐 25 내지는 뭐 31% 뭐 이 정도였던 것이 지금 오늘 오후 3시 현재 뭐 44.7%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진들이 대표가 되겠다고 맞붙었을 때 저조한 투표율 그때도 그 조직표는 가동이 됐습니다. 조직표를 총동원해서 싸웠는데 그게 결국 그 책임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뭐 한 25 내지 31% 정도밖에 그 투표장으로 끌어모으지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물론 모바일 투표라는 뭐 이런 그 투표 수단의 변화도 있지만 여하튼간에 44.7 내지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그때와 다른 뭔가가 있다. 조직표 동원 외에 네. 이제 그거는 결국 이준석 바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준석 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의 부상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준석 후보가 지금 그 뜨고 있는 거는 분명하단 말이죠.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당원들을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준석 후보한테 물론 여론조사상 나타난 것만큼 표 차이가 나느냐 여부는 그건 뭐 여론조사 자체가 원래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런 정도로 높은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이준석 후보한테 유리하다는 것만은 저는 틀림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 후보가 탈락하는 게 이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 이변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 물론 뭐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 이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당원이 워낙 27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가 한 33만 명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그 여론조사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워낙 압도적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이 결과 자체가 뒤집어진다? 그건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처음보다 더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거 이외에 한 두 가지 정도 그런 변수가 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TK, BK 쪽 중장년층 당원들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 내년 대선에서 이기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바람 때문에 이제 우리 준석이 한번 밀어주자. 이제 이런 열풍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경쟁자가 좀 너무 허약한 겁니다.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가 좀 강력한 후보들이었다면은 이준석 후보 바람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나경원 후보가 이제 2019년에 좀 이렇게 무리한 장외 투쟁하다가 2020년 총선에서 참패했고요. 본인도 떨어졌죠. 그리고 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한테 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좀 자숙하는 게 맞는 분위기인데 좀 약간 무리해서 나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한계를 보이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준석 후보한테 좀 유리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대 흥행에는 성공을 했지만 후유증이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 연일 독서를 주고받으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 있었던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때 사용하신 용어들을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찌라시, 탐욕을 심판한다, 속값을 쳐준다 이런 발언들이 당대표가 된다면 아주 적절치 않은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나경원 대표께서 후배 정치인에게 막말 프레임을 씌우게 해가지고 과도한 젊은 사람들이 이걸 억까라고 합니다. 억지로 까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막말이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억까를 중단하시는 것이 네거티브 논쟁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는 계속 저한테 아주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공격적으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망상이 장애인 비하 맞습니까? 자, 그거 왜 물고 들어가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장애인 비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편끼리 네.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이 맞을까요? 네, 지금 이제 들어본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 독설들이 이어지는 네.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준석, 나경원 후보 간의 이제 독설이 이제 뭐 상당히 했는데, 저도 이제 뭐 방송을 이제 많이 하면서 TV를 비춰진 그 모습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흥행을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 감정이 실린 언사들인지 이제 분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두 사람 간에 이런 이 후유증이 없을 것인지 치유가 될 것인지 왜냐하면 그 예전에 2010년 안상수, 홍준표 그리고 2014년 김무성, 서청원 후보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후유증이 이제 계속 뭐 상당히 길어졌었는데요. 두 분은 이번 TV 토론 또 전당대회 그 과정 쭉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그때는 약간 당내 어떤 계파 내지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대표가 돼도 다른 떨어진 데서 좀 흔들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어떤 당내 어떤 특정한 계파를 대리하는 것이냐,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정들은 남겠죠. 그렇지만 나경원 후보가 저는 흔쾌히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진다면 흔쾌히 승복하리라고 보고요. 반대로 나경원 후보가 이제 역전을 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흔쾌히 승복을 할 겁니다. 그런 건 뭐 걱정을 안 하는데 저는 다만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과연 얼마나 대표를 잘 좀 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기획, 뭐 준비 이런 것들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 있어요. 본인 표현대로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런 건데 잘못하면 물려 죽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위험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경선 국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좀 말도 잘하고 시원시원하게 받아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이 대선 국면을 내가 어떻게 끌어가겠다 이걸 체계적으로 설득하는 게 별로 기억에 남질 않아요. 실제로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된다면 이 최고위원 당선자들하고 어떤 당내 화합 같은 거를 잘 도모를 해야 되고요. 지금 자기한테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뭐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로서는 사실 딜레마죠. 본인이 이제 대표가 돼야 되는데 어떤 그런 열정 때문에 이제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나 뭐 이런 중진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받아쳤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식의 태도는 사실 그 정치인으로 커나가는 과정에서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약간 이 감정적인 면까지 지금 겹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여전히 아마 중진들은 이준석 이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그 정치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갈등이 꽤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얼마나 그 어떤 화학적 융합으로 녹여내느냐 하는 부분은 그 만약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대표의 몫이겠죠.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그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안상수, 홍준표, 뭐 김무성, 서청원 그분들 지금까지도 별로 사이가 서먹서먹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 후유장이 올해 아주 길게 가고 있는데 지금도 결국은 뭐 새 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 화해의 손길을 제대로 내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는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 국민의당과 합당도 물 건너가고 윤 전 총장 입당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 일리가 있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당의 대표가 되면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위원들도 있고요. 최고위원들하고 협의 안 하고서 그 저런 일을 처리할 수가 없고 어찌 보면 새 대표한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문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 문제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년 대선 정권 교체의 가능성 이걸 보고서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이나 당원들이 이준석 후보를 대표로 밀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자기 개인적인 뭐 유불리 또는 뭐 유승민 전 의원과의 뭐 친소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게을리한다? 저는 있을 수 없고 만약에 그런 식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뭐 거의 그 아마 그 문제로 어마어마한 후폭풍과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는 그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후보보다 더 좀 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사실 이준석 후보가 더 유명 인사가 됐고요. 그래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시키는 대로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돼도 그분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집단 지성에 따를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협상을 해서 무난히 뭐 합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아마 무난히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네,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일 최종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국민의힘은 이제 대표 경선으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고, 그런데 민주당은 그 부동산 전수조사, 네. 그걸 이제 12명을 탈당 권유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문제에 대한 후폭풍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강경 조치를 이제 했는데요. 탈당 권유와 출당 조치를 했는데 일단 그 절반은 당의 조치를 수용을 했고 이제 절반은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당 지도부의 이런 초강경 조치가 민심을 얻는데 어느 정도 작용을 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그 굉장히 강력한 예상을 벗어난 강력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민심에 지금 민심을 얻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는 저는 상당한 정도로 호응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민주당이 이렇게 되고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국민의힘에다가 일종의 공격의 화살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정 부분 소기의 성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라는 것이 바로 송영길 대표도 어제 오후에 얘기했듯이 부실한 조사였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나는 내가 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서 저 탈당 권유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뭐 4명 등 플러스 알파 뭐 이런 분들의 주장도 또 그거 납득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초반에 그 기세 좋게 나갔던 그 송영길 대표의 그 탈당 권유 이런 조치들 이게 좀 그 탈색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민심의 호응도도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치라는 게 이 법률이나 이런 거 도덕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에서의 뭐 유죄다 무죄다 또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정치에서는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누가 주도권을 좀 행사하느냐. 근데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제 우리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이준석 돌풍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온통 정치 뉴스가 이준석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사과를 송영길 대표가 했고요. 또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 물론 당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하지요.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취약점인 내로남불을 좀 극복하겠다. 그래서 거의 뭐 생사를 뜯어내는 것 같은 지금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던진 거죠. 그 바람에 지금 갑자기 정치 뉴스의 중심이 민주당 쪽으로 좀 일부 좀 이동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잘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 내부의 민주당 의원들도 송영길 대표가 좀 무리를 했지만 어쨌든 어금니 꽉 깨물고 좀 뭐 잘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특수본이 건의기 결과를 넘겨받아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에서 불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양이원영 그리고 김한정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달 특수본에서 이미 무혐의로 불입건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송영길 대표는요, 어제 건의기 조사를 부실 조사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건의기 조사 결과가 특수본 수사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있죠. 이게 부동산 투기하고 투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건의기 조사 결과하고 이제 특수본 수사 결과가 차이가 날 거고요. 또 특수본에서 기소 의견으로 해서 재판까지 가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게 많을 겁니다. 이 참 쉽진 않은 문제예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꼭 합법 불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일단 화가 나 있잖아요. 우리 그 민심이 LH 사태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을 그때 네.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건 탈당 권유가 이제 징계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조처죠. 그래서 당사자들한테도 좀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원래부터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 강제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소명을 좀 덜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지금 본인들은 소명을 하지도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초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전수조사를 맡긴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 경찰이나 뭐 검찰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과거에 우리가 손혜원 전 의원 사건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투기냐 투자냐. 아직도 사실은 본인은 투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 경계가 참 애매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대로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경찰 특수본에서 이걸 다시 들여다본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자체가 형해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아무리 뭐 법률과 정치 영역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결국 송영길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도구로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 행위에 국민권익위를 이용했다 또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아슬아슬한 장면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요, 일단 탈당을 하고 나중에 수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그때 복당을 하라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만약 끝까지 탈당을 거부할 경우에 제명 절차를 거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거 이제 징계로 실제로 들어가면 이제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무리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적 조처가 아니라 정치적인 권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들이 끝까지 하나는 못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냥 둘 걸로 봐요. 왜냐하면 사실 정치적 목적은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이미 거둔 겁니다. 그걸 다시 징계까지 몰고 가서 이게 옳다 그러다로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여하튼 이게 나중에 용두사미로 끝난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탈당 권유에 의해서 탈당한 사람이 뭐 몇 사람 정도고 반발한 사람은 그대로 다 당에 남아 있다. 이러면 이제 당초에 이
징계 조치가 과연 합당했느냐, 네. 그러니까 탈당 권유나 출당 조치가 합당했느냐는 논란에 휩싸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송영길 대표가 또 약간 곤혹스러운 측면, 그동안에 벌어놓은 그 어떤 당 지지나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까먹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다음 진행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예, 질문 하나가 이제 남아 하나 더 있는데요. 남아 있네요. 조금 전에 이제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이제 뭐 제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은 비교섭 단체 5개 정당도 권익위에 이제 전수조사를 이제 의뢰한 상황이고, 유독 이제 국민의힘만 이제 감사원 조사를 이제 고수하다가 감사원이 조사 불가 이제 통보를 했고, 그리고 결국 내일 그 국민의힘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이제 입장을 이제 바꾼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오락가락 이제 이런 행보인데, 일련의 이런 과정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요? 뭐 오락가락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좀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중립적인 기관, 그게 감사원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법률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서 네. 감사원에 의뢰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패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선 이제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여론에 몰려서 그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송영길 대표도 부실조사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한번 상당한 정도의 그 어떤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걸 왜 하필 감사원으로 들고 갔을까요? 나 참 알 수가 없는 게요.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말고 또 우리가 또 대선 주자를 만든다면 뭐 지금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를 좀 조사해 주십시오. 그 일반 국민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선 주자로 모시려던 사람 기관장으로 있는 그 기관으로 가지고 가면 좀 봐줄 것 같으니까 저러나 보다. 얼마나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으면 저럴까. 이제 이렇게 오해를 자초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 국회 안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뭐 특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조사기관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 한번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그 대가를 지금 이런 식으로 치르고 있는 건데,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면 또 한번 발칵 아마 뒤집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집계를 해봤는데도 국민의힘 쪽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건 건수, 액수, 이게 훨씬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내일부터 휴가를 내서 좀 마음이 급했나 본데, 진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어제 여론조사,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그 여권에서 3위를 했죠.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준석 바람이다. 이준석 바람이 민주당까지 덮쳤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그 결과로서 여의도에 그 이준석 바람,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준석 바람에 떨고 있는 여의도, 이걸 한 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세대교체 바람, 또 변화의 바람, 이런 것들이 불고 있고요. 또 여당에서도 이제 내로남불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 또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분들 탈당 요청 이렇게 하고 있죠. 왜 이럴까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뭔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변화를 해내지 못하면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여야의 혁신 경쟁 아름답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한 탈당 조치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